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네, 감기 조심하도록 하고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험 준비한다고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추워서 감기 걸린다기보다는 춥거나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잠을 푹 주무시고요. 네, 물론 수업 시간에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예, 밤늦게, 너무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이제 각성될 만한,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폰을 본다든지 이런 거. 인강 같은 것도 이왕이면 12시 이전에 들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푹 주무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날씨가 추워져서 선생님 생각나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빙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콜라캡 소다맛 같은 그런 색깔이 있죠. 예, 실제로 보면 색깔이 사실 더 예쁘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전망대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보이죠? 여기 되게 작아요, 사람들이. 예, 이 높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커 보이지만 거의 30층짜리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빙하가요, 여기 산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덩어리의 빙하인 거죠. 산보다 더 큰 빙하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오면서 위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얼음이 생기고 쌓이고 여기는 밀려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빙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 남미에 있는 빙하입니다. 아르헨티나 그 제일 남쪽에 있는 우수아이아는 아니고요. 우수아이아 좀 위에 있는 엘칼라파테라는 도시에 있는 네, 빙하거든요. 모레노 빙하라고 다음에 혹시 네, 보실 기회가 되면은 이 빙하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여기 빙하들은 이렇게 덩어리째 떨어져요, 조금씩. 하루에 한 여러 번씩 떨어지는데 이 조각들이 뚜둑뚜둑 떨어져서 여기 호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 호수에 이제 구경하러 가시면 빙하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선생님 빙하를 본 게 이제 여러 번 있는데 여기 빙하는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게 떨어질 때 굉장히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그게 재밌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한번 생각나서 가져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배우게 될 단원에서 여기 빙하 생태계, 여기 빙하 생태계 아니라 극지방 생태계에 나오는 그 환경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무 모양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배우게 될 단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나무 이파리 모양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지는 그 뭐 단풍잎이나 뭐 이런 잎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뾰족뾰족한 침엽수들이 많죠? 네, 요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엽수 하면은 거의 북극에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거의 남극 쪽입니다. 예, 같은 극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온 김에 선생님이 그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려고 챙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수업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네. 거의 아파트 한 채 한 동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은 크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막, 네, 울렁거리는 거 보이죠? 거의 쓰나미급으로 이렇게 너울이 생깁니다. 여기 이때 여기 배 타고 지나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새롭게 떨어진 빙하 부분은 굉장히 신선한 색깔이라고 하죠. 여기 색깔이 새파란 거 보이시죠? 얼음. 네,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스페인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빙하가 계속 떨어져 나오는 거. 사실 근데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생태계 단원을 들어가긴 할 건데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그 지구온난화 얘기할 때 많이 쓰기도 해요. 예, 지구온난화 할 때 극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봐, 지금 빙하가 떨어져 나가고 있지, 이거 굉장히 뭐 빙하가 많이 소실되고 있어 라고 사용할 때 이런 자료 화면을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예, 진짜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동영상도 사실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러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다 잘 치셨나요? 조금씩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1학기 기말고사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풀렸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돌아섰는데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함정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유전 파트는 함정이 많아요. 문제를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아, 이거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거구나. 이거 함정일 수도 있겠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네. 이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본 사람과 많이 풀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파트가 사실 유전 파트예요. 문제를 많이 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벌써 기말고사 범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생태계 단원이 너무 얇나요? 조금 굵게 적어드릴까요?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생태계 단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생태계 단원이 5단원이지요. 네. 그리고요, 4단원 유전단원에서 사람의 유전부터 들어갑니다. 사람의 유전이랑 여기 뒤에 가시면 그 유전자 이상이랑 염색체 이상인 돌연변이 나와요. 요거 파트. 사람의 유전부터 들어가요. 사람의 유전이 3단원이었나요? 4.3? 거기서부터 생태계 끝까지. 요게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공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중간고사 시험 쳤다고 유전 문제 집어 던질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유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 수학적인 사고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도움 되실 겁니다. 수학 공부하시는데도. 그래서 유전 파트는 한 번 더 시험 문제에 들어가고요. 자, 우리 평균 교과서 쪽수를 보시면 한 번 시험에 평균 한 6, 70쪽이 들어가야 돼요. 60을 70쪽.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생태계 끝까지.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전 문제, 시험 문제 버리지 마세요. 이번 중간고사 때 친 시험 문제를 참고해서 기말고사 때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기말고사 때 꼭 공부하시고 네, 관련 문제도 또 좀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생태계 자체에서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상위권들은 비슷비슷한 점수를 따갈 거예요. 생태계에는. 자, 그러면 생태계 단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생태계와 상호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생태계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네, 자연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단순하게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고등학생이 아니죠. 그거는 초중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좀 습득을 할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지만 나중에 상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같이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시니까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생태계, 지구 생태계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라든지 지구과학을 열심히 해놓으신 분들이 조금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자꾸 여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진을 이것저것 보여드렸는데 그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더 도움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다른 환경의 그 생태계들을 보여드렸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여행 썰도 좀 풀어드리고 여행 사진도 더 많이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네, 여유가 5단원에서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 얘기들 궁금하신 반에서는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진도를 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여행 얘기도 좀 풀어주고 할게요. 다행이죠. 5단원이 그럴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U자국이라서 피오르드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생태계예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여 있는지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하고 네, 어렵지 않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보시면 생태계가 일단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개체랑 개체군, 그 다음에 궁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 그리고 생태계란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일단 용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납니다. 용어들이 나와서 이 안에서 개체군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군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벌어지는 것들의 용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식물 군집 조사.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나? 우리 학교에는 뭐가 많이 사나? 우리 배산에는 어떤 게 많이 살고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예, 뭐가 많이 사는데, 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얼마큼? 한라산보다 더 많이?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럴 때 조사하는 전문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도 천이라는 거는 변화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런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네, 시험 점수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수업을 안 들으시면 답이 없는 단원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생태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자, 166쪽이에요. 166쪽. 오늘 교과서 없으신 분들 좀 있죠? 네, 책 안 들고 가서 시험 끝나고 그치? 네, 오늘은 네, 교과서 없이도 그냥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화면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서 펴시는 분들은 166쪽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선생님이 보여준 이 화면을 잘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암호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몇 가지 용어를 좀 볼 겁니다. 생태계라는 용어를 보기 위해서 생태계가 뭐뭐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생태계 안에 뭐뭐가 있는지 볼 건데, 생태계 안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용어들을 같이 보게 될 거라고요. 자, 같이 볼게요. 이제 하나씩 용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히세요. 그냥 여러분. 따로 복습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머릿속에 넣어서 외우는 게 기말고사 할 때 다른 시험 공부하기 쉬워요. 이제 수학은 또 기말고사 더 어렵다면서요. 네. 생물은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요. 개체라는 말 일단 하셔야 돼요. 개체. 개체가 뭐지? 개체? 네, 한 개, 두 개.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게 전부 개체예요. 너 한 마리네? 개체예요. 여기 개체가 한 개체, 두 개체, 세 개체, 네 개체. 개체가 네 개나 돼요. 네 마리나 된다 이 말인 거야. 그게 개체고요. 그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요? 개체들이 모여있는 거요? 선생님, 오릭스 한 마리랑 그다음에 독수리 한 마리랑 뭐 이런 거 모여있는데 개체군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표시 좀 할게요. 같은 종의 생물이 무리로 생활하는 집단. 일단 같은 종류가 여러 마리 모여 있으면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개체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의 개체군.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오릭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릭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암호로 합시다. 암호. 첫 번째 암호 오릭스입니다. 오릭스라고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속가의 동물인데, 예, 그 아프리카에 많이 살아요. 길 가다 보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막 지나다녀요. 야생동물처럼. 그 오릭스라는 애가 있는데, 요거 암호로, 첫 번째 암호로 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네, 오릭스 여러 마리가 모이는 오릭스 개체군이 있고, 이거 얼룩말 있죠? 얼룩말 개체군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네, 톰슨가들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또 모이면 개체군이 모여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개체군이 모여있는 집단. 그래서 군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군집. 됐나요?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해요. 그럼 군집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 종. 같은 종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 됐죠? 자, 군집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럼 생태계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군집도 있고요. 게다가 플러스 추가해서 뭐까지 있냐면 주변 환경까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생태계라는 것은요. 군집에다가 군집 같은 거 생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생물에다가 환경까지 합친 거를 생태계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나요? 여기 있죠? 햇빛, 공기 같은 환경 요인이 있다. 생물이 주변 다른 생물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생태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보이죠? 아주 평화롭게 애들 지내고 있는 거. 자, 개체는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리. 개체군은 뭐라고요? 예, 같은 종류의 애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개체군. 그 다음에 오릭스 개체군도 있고, 얘 뭐지? 쿠드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복인지 모르겠는데, 톰슨 가젤인지 하여튼 걔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되게 특이한 그 새예요. 아프리카에만 살고 있는 이상한 이제 금관 쓰는 애처럼 생긴 거 있죠. 요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얼룩말 있고,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모여 있는 거는 군집. 그 다음에 군집 여러 생물들도 있으면서
주변 환경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생태계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 빈칸 채우기 같은 거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용어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 나왔었으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과 상호작용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요 그림 5-2번 그림 요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생태계에는 그러면 아까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이고 환경을 뭐라고 할까? 비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합시다. 무생물들.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누구누구이냐면요. 요런 거 있어요. 생산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뜻을 구별합시다. 생산자는요. 뭘 생산해? 뭘 생산하냐면 영양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당 몸에서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드니까 먹잖아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어. 어떻게?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 나오네. 광합성에서요. 네, 광합성 표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식물 또는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새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새가 아닙니다. 새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요. 그 해조류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 해조류.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거. 그거 할 때 그 조류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조류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식물, 조류 등과 같이 광합성을 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무기물,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요게 한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CO2.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영양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먹는다고 살 안 찌죠? 자, 거기서 유기물 누구? 대표적인 게 포도당.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라는 거지 포도당 아닌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생산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란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라고 얘기하죠. 소비자는 뭐냐면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다. 보통 동물이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분해자는 뭐가 있냐면 네,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거예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유기물, 지방, 뭐 포도당,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유기물을 거꾸로 이번에는 무기물로 분해합니다. 아까 누가 했던 거랑 반대작용이에요? 네,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는데 땅 속에 있는 무기물을 우리 사람은 어디에 속해? 사람은 이제 살이랑 피랑 뭐 이런 거 지방층 전부 유기물이에요. 자, 영양소는 어디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너지 낼 수 있는 영양소? 유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땅 속에 있거나 공기 중에 있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는 생산자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합성 같은 걸로. 그럼 우리는 이거를 뜯어 먹어. 먹고 이 안에서 유기물이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또는 그 식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분해하는 무기물로 분해하는 게 분해자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되겠죠. 누가 있냐면요. 표시 좀 해줄게요. 세균, 곰팡이, 버섯 등등등 있다. 버섯도 분해자입니다. 여러분도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식물 아니에요. 버섯은 광합성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버섯의 초록색 봤어요? 네, 엽록지 없어요. 그래서 버섯은 광합성 하는 식물이 아니라 발은 없지만 동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분해자예요, 분해자. 나무에 기생해서 살잖아요. 썩은 나무에도 있고 하여튼 나무의 줄기에서 나무를 분해해가지고 양분을 얻으면서 무기물로 분해버리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분해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 표를 좀 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했고요. 소비자는 이 안에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등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생산자를 먹는 초식동물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초식동물 이거 쓸게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 보통 1차 소비자죠. 2차 소비자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육식동물이라든지 잡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인 5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예,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5개 가지고 막 보석 반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 선생님 때는 그거 나와가지고 이게 저절로 외워졌었어요. 네, 어쨌든 요거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하나하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나와요. 이제 빛은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온도는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 물, 토양, 공기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토양이랑 공기, 양이 적죠. 물도 양이 적어요. 예, 너무 쉬운 내용이거든요. 온도, 조금 양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빛에 대해서 왠지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죠. 그래프 한 개 나오고요. 예, 중요한 그래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 나오고요. 예,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거. 내신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에도 잘 나오는 파트예요. 네. 물어볼 만한 게 이제 여기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진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시를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도 같이 볼 거니까 미리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같이 뭘 볼 거냐면 요걸 볼까? 168쪽에 있는 요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있는 이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조류라고 얘기했어요. 그 조류가 새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해조류, 알겠겠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거. 그리고 수직 분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다예요.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바다 깊이 수심이 들어갈수록, 여기 수심 있죠? 수심이 들어갈수록 빛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빛에 따라서 여기 살고 있는 조류의 종류가 다르대요. 그 빛이, 자, 여기 해가 떠 있으면, 자, 햇빛이, 해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햇빛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물론 당연히 들어갈수록, 여기는 센 빛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빛이 점점 약해지다가, 너무 깊어지면 안에는 거의 깜깜하게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 네.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다음에 내려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이시면, 여러분들 중에 다이빙 같은 거 하시고 해서 막 수심 100m까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선생님은 한 20m까지밖에 못 내려가 봤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어두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이랑 물리에서 이걸 좀 배웠으면은 이 내용이 좀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빛,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있죠? 기억나요? 네,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는 이 무지개 색깔이 빛의 파장 때문인 거잖아요.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큰지 알아요? 네,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 양 자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이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것 좀 한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여기 선을 뭐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가시광선이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거. 보라색은 자색 바깥쪽에서 자외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적색 바깥쪽에 있으니까 적외선. 적외선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밖에 못해요. 자외선은요, 피부를 태운다거나, 뭐 피부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거나, 피부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놈인데? 그죠? 여기로 계속 가다 보면은 방사선도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빨간 빛이 더 센 거야? 보라색 빛이 에너지가 더 센 거야? 예,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센 거예요. 그럼 빨간 빛이 깊숙이 잘 들어갈까요? 파란색, 보라색 쪽이 깊숙이 잘 들어갈까요? 답 나왔죠? 네, 빨간색 빛이 아니라 보라색, 파란색 쪽이 훨씬 깊숙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표시 좀 할게요. 청색과 보라색 쪽. 청색, 보라, 빨소조, 남복, 파남복 얘네들이 깊이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이 그래프가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요.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저렇게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 이 그림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뭐 다 빈칸으로 나오면은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같이 해석할 거예요. 자, 광량이 이제 이 그래프가 지금 가로축이 광량이에요. 광량이라는 건 빛의 양이에요. 자, 세로축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입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프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그래프가 이제 4사분면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편견을 버리시고 요쪽 그래프를 보시는 거예요. 됐죠? 맨날 우리 항상 이렇게 1사분면만 봤잖아. 이거 4사분면으로 보는 거니까 이쪽으로 봐야 돼. 자, 광량이 어떤데 했더니 수심이 여기 표면일 때는요. 광량이 빨간색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한 50%좀 오네요.
상대적인 양입니다, 일단. 자, 그런데 10m, 20m, 30m 내려갈수록 얘는 10m, 30까지 안 가는데 어쨌든 적색광은 양이 점점 줄어요. 광량이 점점 줄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수신 여기까지 가면 광량이 빵이야. 아, 그럼 더 내려가면 적색광은 이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내려가는데 청색광은 아직도 이만큼 나오는 거죠. 이만큼이나 청색광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가서 여기 수심이 될 때까지 청색광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만큼씩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들어오고요. 표면에서 이만큼 들어오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다음에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사실 때요. 네. 이 막 스노클링 하러 가거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적색광이 없어요. 빨간빛이 잘 안 들어와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빨간빛이 우중충하게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 래시가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좀 깊이 들어가면은 저게 빨간색이야, 회색이야. 그래서 우중충하게 보여요. 왜? 빨간빛은 여기 안 들어오니까. 여기까지만 들어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아예 노란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옷은 좀 깊이 들어가도 잘 보여요. 청색광이 끝까지 들어오거든요.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이런 깊숙한 곳을 사진 찍을 때는요. 색깔이 아까 얘기했듯이 빨간빛이 무중충해요. 막 그 물고기가 빨간색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회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저게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회색 물고기인데요? 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빛이 이상해 하여튼. 예쁜 산호가 있는데도 빨간색 산호가 그냥 회색으로 보이고 별로 안 예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빨간 색깔 그 셀로판지 같은 거 앞에, 카메라 앞에 대고서 사진을 찍어야 더 정확한 색깔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거나. 자,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머릿속에 좀 잘 외워지겠죠? 자, 빨간빛은 깊이 못 들어간다. 에너지가 약해서. 파란빛은 깊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들어왔다. 빨간빛은 여기서 끝. 파란빛은 여기서 끝.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를 얻읍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초록색으로 보여, 초록색으로. 이 물체는 왜 녹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미술 시간에 했던 거. 자,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자외선 다 갖고 있는 투명한 빛이에요. 흰색 빛인데, 흰색 아니고 투명한 빛이죠. 자, 햇빛이 들어와서 뭘 반사시키기 때문에 녹색인 거예요? 딴 거는 다 흡수해버리고 여기서 녹색빛만 반사하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다른 건 다 흡수하고 녹색만 반사하니까. 그러면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만 그걸로 보이는 거고, 얘가 쏙쏙 다 빨아먹는 거는 그 색깔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생물이 붉은색, 빨간색 쪽 빛만 계속 쏙쏙 다 흡수하는 애가 있어. 빨간색만 쏙쏙 다 흡수하는 애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빨간색은 쏙쏙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만 반사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겉으로 보기에 초록색 계열로 보여요. 가장 이제 초록색이 강력하거든. 그 빨간색의 보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은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하면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 어떤 생물이 난 빨간색이 좋아요. 저는 빨간색 가지고 광합성 할래요. 그러면 빨간색만 흡수하고 나머지 색을 반사시키면서 빨간색의 보색인 녹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걔네들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 너희는 녹색조류구나. 너희는 녹조류라고 하자. 라고 이름 붙여줘요. 그래서 녹조류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요. 빨간색을 흡수하는 애들입니다. 어디에 못 살까요? 요 밑에는 살 수가 없겠죠. 왜? 빨간빛이 안 들어오니까. 걔네들은 빨간빛을 흡수해야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여기 어떻게 살겠어요? 빨간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얘네들 어디 살겠다? 여기 표면에 밖에 못 살겠다. 녹조류는 표면밖에 못 살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일 깊이까지 살 수 있는 애는요. 청색광이 가장 깊이까지 들어가니까 청색광을 흡수한 애들. 자, 파란색, 파란보 여기 흡수하는 이 빛을 흡수하는 애들은요. 여기 빨간색이랑 이런 거는 안 써. 야, 나 빨주노 이런 거 안 써. 갖다 버려. 여기 빨주노는 다 반사하고 여기 파란보는 다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붉게 보여요. 붉은 색깔 애들인 거지.
붉은 색깔 다 반사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이름 붙여줬냐면 홍조류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얘는 어디 살 수 있냐면 파란색 빛깔만 있으면, 파란색 빛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표면에도 잘 살지만 깊은 곳에도 잘 살아요. 얘네는 또 표면 살 필요 없어. 표면에 살면 괜히 얘네들의 경쟁만 하지. 굳이 뭐 얘네를 경쟁해. 깊은 곳에 살면 더 유리하지. 그래서 주로 깊은 곳에 많고요. 표면에도 있어요. 어쨌든 녹조류는 얕은 곳에밖에 못 살고 홍조류가 가장 깊은 곳까지 발견이 된다. 홍조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빨간빛 표면이라면서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홍조류라는 거는 빨간빛을 쓰지 않는 애들이에요. 빨간빛만 반사하는 애들이고 얘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애기 때문에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되시겠나요? 네, 여기 힌트도 있네요. 파장,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빨주, 노초, 파남보 라고 돼 있죠. 그 무지개 색깔 외울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자외선, 적외선 돼 있고요. 에너지 어때요? 에너지는 누가 더 많아요? 네, 에너지는 일로 갈수록 더 많고요. 파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장은 긴 애가 있고 파장이 짧은 애가 있잖아요. 누가 더 에너지 클까요? 이거 선생님이 너무 차별해서 그렸네. 다시 파장이 긴 애가 있고요. 파장이 짧은 애가 있다 치자. 높이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더 에너지 많은 걸까? 아, 그렇지. 똑같은 시간 안에 많이 움직이는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 더 큰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여기가 파장이 짧아요. 여기는 파장이 길어요. 파장 긴 애가 에너지도 약한 거예요. 여기 그럼 힌트 되죠? 파장, 빨간색이 파장이 크네. 파장이 기네. 됐나요? 파란색이 파장이 짧네. 파장이 짧네. 아, 에너지가 파란색이 더 크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도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합니다. 빛의 파장. 여기다가 얘가 제일 짧네. 그러면 에너지가 크고요. 얘가 에너지가 작다고요. 에너지 작은 애는 표면까지만 들어가고 땡. 청색광은 쭉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네. 이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형성평가 가서 푸시고요. 그 기말고사 범위 잊지 마세요. 유전, 단원, 누적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그 책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념 완성 문제랑 아직 안 풀어본 사람들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생태계 단원은 수업 시간에 무조건 소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일부러 선생님이 소화할 만한 거 이거 하나 설명했어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미술 지식까지 같이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형성평가 가서 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앞쪽에 동물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